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식이요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기능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식이요법에 관련된,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의료인이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또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식이요법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식이요법에 필요한 음식도 소개를 해 주시지만, 보조제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죠. 특히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이요법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식이요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유튜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에 대한 하나의 이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얘기와 이런 식이요법을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온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의학이다,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2012년도인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정의를 아주 말끔하게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식이요법을 대체요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이요법 한자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먹을 식자에 먹이 이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서 요자가 이제 치료하는 요자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 굉장히 똑같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치료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법은 의료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이제 치료나 요법이란 단어는 주로 의료인들이 쓰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사실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음식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마세요,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하루에 봐야 될 환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적합한 그런 어떤 음식 가이드를 해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의료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다. 여기 설명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여부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이요법을 하는 거가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건강에 필수적인 식품의 균형 있는 선택을 강조하며 가장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질병을 개선 및 회복시키려는 치료 방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질병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의 하나다.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라는 그런 얘기고, 식품과 영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 식이요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음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양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회복과 질병의 재발 방지 예방은 물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을 한다든지 또 질병을 예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평상시 우리가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의료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게 대체요법이다, 뭐 이런 대체의학이다 이런 쪽에 오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요걸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식이요법 중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음식을 섭취할 때 뭐 배가 고파서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중독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 음식에 설탕 중독이 되면 우리가 흔히들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탕, 단맛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기름진 맛에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아미노산 맛 같은데 중독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땡긴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사실은 진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땡기는 것보다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독된 입맛 때문에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일단 이제 공복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제 그 뭔가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 특히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들의 작용이 해가지고 배고프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려면 아주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식단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칼국수로 때울까 라면으로 때울까 뭐 떡볶이로 때울까 뭐 우리가 보통 젊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서 이제 빵 같은 거 하고 커피 한 잔하고 이렇게 때우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기 위한 거지 그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식이요법을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법이다.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그 모든 기능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어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항상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가 있다면 내려뜨리는 신호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서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뭐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올바른 세포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모든 몸 상태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질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 몸이 항상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몸에 영양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보면 항상 이런 항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 이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할 때는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질병 치료에 있어서 병원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의 치료 처방과 더불어 손상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대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을 통해서 일단 시급한 질병이 진전되는 상황을 억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됐던 세포들을 새로 이제 바꿔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거 우리가 이제 자가 치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포의 수선 또는 이제 재생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양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처방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하는 거는 병이 진전되는 걸 일단 정지시키는 목적에서 굉장히 빨리 처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세포가 회복이 되려면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이라는 거 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병원 치료와 병원에서 환자가 필요한 영양에 대한 지식 전달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특히 이제 환자들한테 왜 이런 식단을 구성했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기 있는 영양소들이 특히 뭐 이제 양리작용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기초 영양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신의 몸에 뭐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종양이 계속해서 증식하는데 아니면 이상세포가 발현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여러 군데 암 전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식단 구성하는 거에 대한 자문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의뢰인들이요, 자기 질병에 관련돼서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그 화려한 음식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뷔페식으로 이렇게 이 음식을 뭐 어느 병원에는 뭐 이러이러한 음식을 주는데 뭐 우리는 음식이 뭐 어떻고 뭐 저기는 뭐 가자미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나와. 이런 음식에 대한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환자들이 일단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맛있는 것보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육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채소 같은 것들, 다양한 그 채소, 또 어떻게 뭐 외국에서 많이 쓰는 그 샐러드용 채소 같은 경우는 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음식을 잘 드시질 않아요. 그래서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식재료가 갖는 영양학적인 가치, 그래서 이게 당신 몸에 들어가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식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음식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러니까 식이요법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식재료가 좋은 영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 같아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질환에 의해 가지고 약물 처방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손상되면 우리가 아무리 식재료가 좋은 영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줬을 때 소화 흡수를 잘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음식의 레시피도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식이요법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수술의 후유증이 없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자, 수술을 해서 우리가 조직이 파괴가 되잖아요. 칼에 의해 메스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면 그게 이제 빨리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물려면 세포의 재생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뭐 혈액도 잘 멈춰야 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상된 조직들도 자꾸 들러붙고 새살이 막 솟아오르면 굉장히 많은 영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이 수술의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기간을 줄이고 약물의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이 진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준다든지 뭐 염증 생기는 걸 억제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꼭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물에 의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인체 자가치 기능을 회복을 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사용 기간을 좀 줄인다면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식이요법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병의 전 단계에 있는 유소견자들에게는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에 있어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유소견이라고 하는 건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병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미리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소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유소견자들이 질병까지, 심한 질병까지 가면 이미 조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방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이런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을 잘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망가질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왜 이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 몸 자체가 음식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체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얘기를 막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식물들도 필요하고요, 동물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미생물들도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똑같이 필요한 거고, 왜 우리 몸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첫째는 식물성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식물이 식물 자체를 이루고 있는 영양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역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뭐 사실 식물이 그거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먹이려고, 사람 먹이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 같은 경우를 독립영양생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스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자기 몸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거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먹이를 줘서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이나 보통 일반적인 동물같이 남을 먹어서, 제일 많은 먹이가 뭐였겠어요? 식물성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만드는 걸 우리가 종속 영양생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식물도 먹고 동물성 음식도 먹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 만든 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 물질들은 뭐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고 평생을 이거를 먹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우리 몸은 220여 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220여 종의 세포.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세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220가지가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뇌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체세포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포가 각각이 갖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220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의 전체 수가 한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조 정도는 적혈구예요. 적혈구 숫자가 제일 많고, 적혈 숫자가 세포 수가 25조 정도 되니까, 뭐 나머지 우리 체세포 같은 경우는 한 30조 정도, 이렇게 30조 정도 남짓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6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 있는 물질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뭘 통해서 얻게 되냐면 음식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하나 먹으면 어디 병에 어떤 걸 먹으면 좋아지냐는 질문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어떤 거 한두 가지 먹어서 좋아지지가 절대로 안 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뭐냐면, 하루 종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계란도 먹고, 뭐, 그 다음에 뭐 토스트도 먹고, 낮에는 커피 마시면서 피자 한 조각 먹고, 막 이래 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대. 왜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뭐 했어? 그러면, 그런 거밖에 안 먹고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쌀밥하고 무슨 국 놓고서 먹어야 이거 밥 먹었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주전부리 같은 거 한 거는 밥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외국 사람들은 뭐 평생 동안 밥 안 먹고 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내 몸을 만드는 거라고 올바르게 인식하면은 반찬 하나하나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는, 내 입으로 들어온 모든 영양물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약 60조의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인식하시면서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보통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저탄고지식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가 되면서 탄수화물이 마치 왼수같이 느껴지는 정도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뭘 살아서 움직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의 뭐 단당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도당이라든지 뭐 과당이라든지 뭐 갈락토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 활동 자체를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떤 특정 탄수화물 종류를 과하게 먹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이 탄수화물 중에서 에너지원을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리적 영양소라고 불려지는 섬유소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채소 같은 데 보면은 그 질긴 부분이 있죠. 이런 채소들은 소화가 안 돼요. 거기가 셀룰로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새 최근에 현대인들 중에서 특히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위 무력, 뭐 장 무력,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위나 장이 근육이 튼튼해야지 소화나 흡수가 용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과 이 위의 운동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섬유소들이에요. 식물 섬유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게 되면 위와 장의 능력들이 떨어져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섬유소들을 우리가 물리적 영양소, 다른 영양소들은 전부 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한테 영양학적인 가치를 주지만, 섬유소들은 물리적인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물리적 영양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역시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생리활성 물질의 원료들로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모든 동물들은 물 빼고 나서 가장 많은 영양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물 빼고 나면 물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름 성분이 거의 없는 살코기도 단백질의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불과 한 100g이면 한 15에서 17g 밖에 안 되는, 15%, 17%?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단백질이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러면 자꾸 고기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고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건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 먹고 나서 든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진짜 굉장히 대단한 게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은 그걸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일정한 양 이상을 먹게 되면 우리가 잘 소화를 못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성 음식을 통해서,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통해 가지고 우리 단백질 섭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 단백질 공급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백질은 뼈대를 만드는 거나 우리 피부를 만드는 거, 그 원료가 여러분들 콜라겐이라는 거에서 잘 아시죠? 이제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백질이 이제 콜라겐 종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피하지방 같은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만, 이 지질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지질이라서 세포막은 이중층의 인지질로 돼 있다.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지질 성분도 적당히 균형 있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효소들의 보조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각각이 무슨 항산화 작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경 신호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통 효소들의 작용을 그 옆에서 돕는 보조인자로서 걔네들이 없으면은 촉매 작용을 잘 못하거든요. 화학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뭐가 각기병이 생기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효소 작용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효소의 원료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토는 식물이고 케미칼은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식물들이 단백질도 만들고 지질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그거는 이제 보통 살아가고 이 세포가 분열되고 성장하고 그 생육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본다면 이 파이토케미칼들은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서 있다 보니까 강한 햇빛을 쬐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뭐 각종 미생물이나 뭐 또는 어떤 벌레들 같은 경우 이제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약성이 강한 독한 그 화학물질들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뭐 페놀 성분이라든지 뭐 털핀 계열의 성분이든지 뭐 이런 것도 본인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먹으면서 우리 몸도 같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하고, 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었었지만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도 보호하고 모든 거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가 식물이 자기가 만들어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 내지 화합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먹거리가 변하면서 그런 다양한 식물들을 먹지 않으니까 뭐 이 바이러스에도 약하게 되고 염증도 자꾸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됐었다라는 거.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었는데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지 실질적으로 내 몸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자, 과일은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사용한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과일과 옛날의 과일은 굉장히 달라요. 옛날의 과일은 계절, 가을이 되고 어떤 일정한 시기에만 그 과일이라는 게 생기지 1년 내내 공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계절하고 전 상관없이 사람들이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일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보다는 과일에 있는 과당을 많이 먹게 됨으로써 오히려 당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는 보조적인 역할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디저트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일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디저트로 과일을 하나를 잔뜩 깎아 놓으면요, 그 전부 살로 가요. 이미 밥 먹은 걸로서 우리 몸에 과한 에너지원을 공급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또 과일배는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지방은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 몸에서 이제 생성돼가지고 지방세포를 늘리게 될 텐데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인들은 과일은 적당한 양을 잘 먹고 보통 채소를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섞어서 채소를 많이 먹게끔 위한 목적으로 약간 이용하는 거. 그래서 한 85대 15 정도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이지도의 방향에 따라서 식재료의 종류와 조리법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이지도를 할 때 이 사람을 그 질환으로부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각 질병에 따라서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고지혈이면 고지혈, 뭐 이런 그 질환에 따라서 식이지도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식재료를 어떤 걸 먹일 건가와 어떻게 먹여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조리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채소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얻기 위해서는 85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우려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찌개나 국 같은 걸 끓일 때 바글바글 끓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냄비의 온도를 100도 이상 올리는 건
그 냄비 안에 들어가는 물에 소독이나 이 살균 목적에서 일단 올라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장 낮은 불로 내려요. 낮은 불로 내려봐야 한 85도, 90도 그 사이가 될 텐데, 거기서 우리다가 보면은 그 정도에서 우리게 되면 이 식물 세포 벽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거기 있는 영양물질이 물속으로 이제 흘러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85도 정도 선에서 끓여야 굉장히 좋은 영양물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녹차 같은 것도 덮금질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말렸다가 그 다음에 85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으면 거기서 이제 노란 물 같은 거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미 세포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영양물질이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 파이토케미칼, 양리 효과를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조리할 때 온도를 85도, 90도 이상을 올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고요. 식물성 식재료는 뿌리나 줄기나 잎, 꽃 등 모든 부위가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한테 먹이는 스프 같은 경우는 껍질째 같이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고, 니시오법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식물성 식재를 쓸 때 뿌리째 다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식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위에 따라서 목적이 있어요. 영양소를 따로 가져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껍질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과육이 있는 쪽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 과일에는 영양이 다 어디 있냐면 껍질 쪽에 있어요. 특히 포도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얇은 그 비닐 필름 같은 거 덮여 있잖아요. 그런 필름 같은 거 만들어서 아예 외부로부터 들어오지조차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우리가 그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에 사과 하나를 매일같이 먹으면 의사를 바꾸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사과를 껍질째 먹는 거죠. 그 껍질 안에 퀄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은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파 껍질 달인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것도 역시 퀄세틴이라고 하는 항염, 항암, 항산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 항암, 항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파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과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부위마다 영양물질이 다르다.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도 드라마에서 그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이 레시피까지는 아니지만 조리 방법까지 설명하는 데 봤는데, 2시간 반 동안 끓여야 되고 준비가 되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끓인 거 난 다음에 그 주인공한테 이제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고개를 획 돌려, 이게 향이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이제 7가지의 채소를 갖고 만들거든요. 이 토마토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원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토마토하고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는 리크라고 하는 이제 파 종류의 이제 식물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대파를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샐러리가 들어가고, 또 양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파슬리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각 7가지 채소가 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 스프를 끓일 때 원래는 껍질을 까고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스프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다 껍질을 까놓고서 준비를 해서 요리를 하는 걸 제가 보고서, 저분이 아직까지 저거를 왜 껍질째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껍질이 갖고 있는,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쪽마늘, 육종마늘이 보면 껍데기가 영양물질이 달라요. 뿌리가 영양물질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양파를 다 뜯어가지고 육쪽으로 쪼갠 다음에 그 마늘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껍질이 갖고 있는 영양물질이 또 달라요. 그 안에 마늘 대가 갖고 있는 영양물질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늘에 진짜 알갱이 있죠. 깐 마늘 그 자체가 또 영양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스프를 끓일 때는 그걸 통째로 집어넣어서 끓이고, 이제 믹서를 갈 때 그 섬유소 같은 거는 갈리지가 않으니까 다 끄집어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거 사람들은 또 감자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샐러리가 들어서 맛이 이상하고 향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들 바나나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식재료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각 부위마다, 식물은 자기 부위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목적 때문에 영양물질을 달리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숯불을 이용할 때는 함께 넣어서 끓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보통 85도씩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스레인지를 잘 쓰지 않고요. 인덕션에다가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또 다중 냄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질환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에 대한 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평상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음식을 먹는데 힐링 푸드를 먹었을까 아니면 킬링 푸드를 먹었을까에 따라서 삶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요거의 기준이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식을 선택을 할 때 한번 머릿속에 잘 각인을 시켜 놓고서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언제적 기억을 갖고 있냐면 지금부터 13,000년 또는 15,000년 전에 원시대의 유전 정보를 갖고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연의 음식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가공 음식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서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질병이 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있죠. 지금부터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위암보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암보다 대장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날 정도로 불과 짧은 수십 년에 5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암 환자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성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양 환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종양 환자들이 있어요. 그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돌연변이화 돼가지고 자기 세포는 자기 입장에서는 좀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바둥거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 종양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엄마들의 자녀로부터 아토피가 막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에는 잘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크론시병이라든지 배체시라든지 뭐 이름도 처음 듣는 희한한 이 자가면역에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과학은 더 발달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게 뭐냐면 불과 짧은 수십 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킬링 푸드 같은 거,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포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가뜩이나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는 이제 뭐 일제 강점기도 지났고 뭐 한국 전쟁도 치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지나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흥하는 그런 세대를 살다가 떠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여유가 되면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걸 주려는데 그 맛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체적인 맛은 단맛이 되게 많아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튀김 같은 것들, 이런 거 옛날에는 먹기도 힘들어서 못 먹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돈들 벌기 시작하니까 막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먹이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 몸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유전자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유기농 채소라든지 야생의 식물들 아니면 자연에서 잘 자라난 이 가축들의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유제품 뭐 이런 것들 알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거를 먹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가공돼 있는 거 있죠. 단맛이 있는 것들, 다음에 탄 음식들 있죠. 탄 음식들, 뭐 튀긴 거, 구운 거, 뭐 볶은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만드는 유제품이나 육가공품들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또 첨가물들을 이용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먹다 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정말 살아가기 되게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게 된다. 현대인들한테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병은, 질환은 유전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먹거리,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자꾸 사람들은 아니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화가 다 발달하고 있는데 먹거리가 변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950년대, 80년대까지는 과거에 못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겨가지고 먹는 보조제, 그러니까 뭐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먹었다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보조제도 석유 화학 물질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 추출한 것들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각 나라마다 원래 그 유산균 공급을 발효식품을 통해서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청국장 이런 것들 얻었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요구르트, 치즈 이런 유제품을 통해서 이제 이 발효 유제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안 먹으면서 우리 몸에서 장균의 우리가 뭐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미생물의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거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안 맞으니까 오메가3 같은 거 먹게끔 하고요. 근데 2000년도, 2020년도 거 가지고는 좀 더 이제 그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노화를 좀 억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능성 보조식품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죠. 최근에는 뭐 콜라겐, 효소,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도 유산균 하면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작년인가 올해 초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뚱맞는 단어가 툭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잘 익숙치 않은, 저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거죠. 38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우리 몸과 함께 항상 공존해서 살아오고 같이 진화해 왔는데 이제 얘네들의 중요성들을 보면서 유산균에서부터 이제 장내 미생물로 옮겨오는, 이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단백질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시죠. 그게 뭐냐면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사실 음식보다는 보조제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구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뭔가 알아야지 이거를 이제 진행할 거야. 내가 몸에 좋은 거를 음식을 통해서 공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직업을 우리가 이제 푸드 컨설턴트, 식이요법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푸드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자각 증상, 진단받은 병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 흡수하기 용이하고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서 증상과 질병 회복에 필요한 식사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의뢰인이나 의뢰인 가족이 스스로 의뢰인의 영양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뭐 영양사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임상 영양사 제도라는 게 이제 생겨서 개인별 식이요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푸드 컨설턴트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의뢰인의 자각 증상과 진단받은 병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 흡수하기가 이제 용이한지 이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뢰인이나 의뢰인 가족이 스스로 의뢰인의 영양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르쳐 주고 나면 본인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의 몸에 맞는 음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푸드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왜 당신의 이런 몸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습관이 되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환자들 가족 같은 경우도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은 아니죠. 멕시코 티후아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슨 메디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거슨 병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는 환자들을 시키지도 하지만 환자 가족들을 일정한 때마다 불러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이런 거 집으로 또 모시고 가면 어떻게 음식을 먹여야 되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가르쳐 줘요. 거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죠. 질병 예방을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 음식하고 가공 음식들의 영양학적인 가치와 차이가 뭐가 있고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우리가 얘기해 주고요. 조리기구나 양념료, 보조제 이런 것들도 구분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의료인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컨설팅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찬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조미료 중에서 합성 조미료 같은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다 골라내 주고요.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 다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조리도구 중에서 이게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나 중금속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도구 같은 것도 이제 구별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가 보면 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양제라는 걸 사다 놓으세요. 이제 건강 보조식품 또는 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이제 사다 놓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유통기간이 벌써 한참 지난 것들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걸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런 건 좀 드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해줘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요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일반적인 영양소하고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필수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리법.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물질이 하나씩 낱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통째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보조제 같은 거 먹다가 보면 이게 이제 혹시 뭐 여러분들 임신하셨을 때 뭐 철분제 먹고 엽산제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영양을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식재료는 보통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물질이 항상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 딸랑 하나의 영양물질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칼슘만 들어온 적이 없고 철분만 들어온 적이 없고 비타민 B9만 들어온 적도 없고 근데 자꾸 이게 보조제를 먹다가 보면 영양물질을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보조제를 섭취할 때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보조제를 먹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거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조제를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음식을 먹을 때도 생체 이용률, 흡수율하고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인들의 소화 상태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병원의 검진 자료에 관한 의사소견과 그다음에 이틀 건강평가 질문지, 이틀이라고 하는 건 식이요법 프로그램이에요. 식이요법 프로그램에서 주고 있는 건강평가 질문지를 토대로 해서 건강 증진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컨설팅하는 것이 푸드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올바른 힐링 푸드를 선택하는 방법과 내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킬링 푸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준다. 그러니까 푸드 컨설턴트는 단지 요리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지식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항상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의뢰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설팅하는 진행 순서인데 의뢰인의 진료 기록 분석을 해야죠. 혈액 검사든지 병원에 우리 현대의학은 진단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거라서 그래서 병원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진단을 받고 특히 이제 거기다 의무기록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새는 기능의학 하는 의사들의 이제 기능의학 검사 같은 것도 같이 참고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걸 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식이요법 프로그램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설문지가 있어요. 독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건강평가 질문지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생활습관 분석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음식을 먹어왔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얘를 보면은 왜 이런 진단이 생겼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이요법을, 식이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식재료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영양을 넣어줄 건가에 대한 식재료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요. 음식을,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 건가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음식을 먹이더라도 이제 혹시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영양 보조제를 같이 사용할 건가. 이걸 여기서 이제 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의뢰인들의 소화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영양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푸드 컨설턴트들은 환자들 식이지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소화 상태를 분석을 해서 소화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쪽에 우선적인 식이지도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장 상태를 이 파악을 해서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이걸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의뢰인들 같은 경우 병이 있다라는 건 몸에 이 생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항상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식이지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선행을 시키는 거는 새로운 영양을 넣어주기 위해서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신장의 기능도 좀 더 좋은 환경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먼저 파악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맞는 맞춤형 식이지도를 하는데 이거 식이지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 몸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게 좋다. 6개월 정도. 6개월이 뭐 회복된다라는 게 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대부분 다 바뀌는 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혈액 같은 거 한 120에서 130 정도가 지나면 새 걸로 바뀌지만 뭐 생리활성 물질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요법은 한 6개월 정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지도를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3급 과정은 뭐 교육을 시키고 강의하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만 배워도 되지만 환자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2급이나 1급 정도로 넘어갈 때는요. 굉장히 많은 학문적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생태학이나 분자생물학, 영양유전체학, 이거 영양유전체학 같은 건 최근에 이제 나온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생리학, 생화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화학이에요. 생화학. 왜 그러냐면 모든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영양물질이 다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생화학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분자 영양학, 미생물 의학, 약학, 뭐 생리학학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합해서 융합적으로 하는 학문을 우리가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도 몇 개 학교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가 이제 이 학문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지도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면서 식이지도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맨 처음에 국가 자격증을 제도화시킨 게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이 1989년도에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서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이 사람의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환경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그때부터 국가에서 이제 제도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년 지나오면서 이런 그 전문 직업, 새로운 전문 직업이 외과 의사들의 평균 소득보다 높을 정도로 굉장히 고소득의 전문 직업이 됐고요.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경우가
1990년대 중반서부터 이걸 이제 국가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도 이건 뭐 개인 영양사 제도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한번 SBS 방송에서 한번 방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이 전문 직업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현대의학을 한 사람들이 하는 기능의학이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를 설립해서 식이요법을 전문적 컨설팅하는 푸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세븐데이 디탁스 미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7일 동안에 해독을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Eat to Heal, 치유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순요법, 거순 메디컬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갖고 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학문이 서울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대학원 과정에 이제 처음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에서 또 이제 이런 그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생겨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환자들,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체 조절이거든요. 생체 조절을 위한 융합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영양학이 바라보는 관점, 의학이 바라보는 관점, 약학이 바라보는 관점, 생화학이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학문을 동시에 같이 융합적으로 바라봐야지만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학문을 한꺼번에 융합해가지고 진행하는 데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 공학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이제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한테 로봇 공학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할 정도로 이 바이오 모듈레이션 학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전문 직업이 뭐 대충 먹으면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에서 현재 진행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학문이 앞으로 발전할 때는 이런 학문적인 것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임상 영양사라는 제도가 뭐 이게 이런 개인 맞춤형 식이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하고 이제 저희 푸드 컨설턴트는 좀 일하는 커리큘럼도 좀 다르고, 교육 커리큘럼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하는 거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2012년도에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기능의학회라는 거가 설립이 돼서 지금 저 의사들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제 영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많이 이해해가지고 이게 이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능의학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처음 초기에 생겼을 때는 불과 한 몇십 명이 이제 시작이 했었는데 지금은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현재 이 기능의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의학은 아직까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의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되게 바쁘게 환자들 하루 종일 많은 환자들 봐야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해주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푸드 컨설턴트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프로그램 갖고 와서 2002년도에 이제 협회를 설립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년이 지나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2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식이지도 하면서 이게 푸드 컨설턴트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제 참여하면 어떨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협회에 대한 소개가 웹사이트에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에 대한 것 중에서 여기 그
뭐 자격 검증 교육 이거 치면은요, 이게 푸드 컨설턴트에 대한 3급, 뭐 2급 이런 거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들도 쭉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와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한번 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그 협회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거 뭐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그 민간 자격증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설립한 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먼저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전문 직업을 민간 자격증을 이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푸드 컨설턴트하고 파이터 쿠킹 지도사, 식생활 비만 관리 지도사 이 세 개의 라이센스를 현재 이제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자격 등록증이고요. 지금 이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3급들 같은 경우는 3급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방과 후 교사 같은 데 가서 일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내가 무슨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3급 과정은 괜찮아요. 2급 과정서부터는 환자들을 식이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하는 건데 이러려면 좀 많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거를 공부를 해오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되게 만족하기도 하지만 이게 앞으로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전문 직업을 원한다면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도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전문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컨설팅 받은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그 선생님들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희 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을 컨설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좀 먹거리에 대한 계모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계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해주고 우리가 어떤 걸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것도 또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보도 같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푸드 컨설턴트들이 많이 양성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좋은 그 계몽 운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여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협회 궁금한 건 또 문의 전화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